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소년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 게으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이 육체의 주인 이름도 엽천이고 얼굴도 나와 서너 부분은 닮았네. 혹시 나를 위해 일부러 준비해 둔 건가? 전생의 엽천은 명문대 물리학과 학생으로 총명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실험실에서 뜻밖의 사고로 기계들이 폭발하면서 그의 영혼이 이 세계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갑자기 낯선 이계에 떨어져 낯선 육체에 깃든 순간 미쳐버리는 게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엽천은 그저 조금 놀랐을 뿐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었다. 이 생각에 이르자 엽천은 자신이 혹시 둔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런 대사건에조차 아무 느낌이 없다면 대체 무엇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인가? 기억이 임시로 융합된 지금, 그는 이 육체가 살아온 십수년의 기억을 이미 전부 소화했다. 기억 속에서 그는 어느 대가문이 자제로 12살의 유은종에 입문해 14살의 외문제자가 되었으니 고생 끝에 조금은 빛을 본 셈이었다. 유일한 문제는 12살부터 14살까지의 2년 동안 내기 수련으로 련기경 사층에 오른 것 말고는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기본권법인 행운권법조차 겨우 셋째 수까지밖에 익히지 못했다. 이곳에 계속 살려면 우선 저 멍청이라는 별명을 없애야겠군. 자신의 육체 전 주인이 멍청이라 불렸던 일에 엽천은 몹시 불만이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이상 멍청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수치를 달고 살 수는 없었다. 결심을 굳힌 그는 가볍게 눈을 감고 12살 이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유은종은 천풍국 북부에 자리해 있으며 이 나라의 다른 4개 종문과 합쳐 1장 3종이라 불리는 5 최강 세력 중 하나였다. 이 5 세력 외에도 8대 가문이 천풍국 무림의 명맥을 쥐고 있어 왕실조차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다. 엽천은 8대 가문 중 하나인 엽가의 자손이었다. 엽가는 200여 년 전 차와 비단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비 없는 고기 덩어리와 같아 모두가 한입 물어뜯으려 들 것이다. 숱한 환난과 음모를 거치며 당시 엽가 가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가문을 무림세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8대 가문 중 하나가 된 엽가였다. 엽가 자제들은 모두 눈이 높고 거만했으며 외인들은 감히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엽천만큼은 이외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의 무도 천부가 너무도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친은 엽가 가주이고 모친은 남나종 외문 장로였기에 외부 사람들은 감히 공개적으로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엽천은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그중 가장 뚜렷한 기억은 장백부의 장남과 차남, 그리고 삼숙의 아들이 자주 찾아와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인적 없는 곳에서 그를 모욕하던 일이었다. 심지어 그의 시녀 소국조차 다른 시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매번 울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이 원한은 반드시 갚겠다. 엽천은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그가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지금의 그는 2명의 엽천이 융합된 존재였다. 전생의 감정과 금생의 감정, 2세계의 기억과 정서가 모두 그의 것이었다. 2사람이면서도 한 사람이었던 셈이다. 그러니 어느 쪽의 엽천이 모욕을 당하더라도 결국 그가 모욕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감정을 억누른 엽천은 다시 기억을 되짚었다. 엽가 자제들은 10살부터 내기 수련을 시작해 12살 이전에 련기경 2층에 도달해야 천풍국 5대 문파의 후보 제자로 선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문제자가 되려면 최소 련기경 4층은 되어야 했다. 아마도 압박이 동력이 되었거나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던 탓인지 엽천은 2년 만에 련기경 2층을 돌파하고 이어 련기경 4층을 돌파해 힘겨운 관문을 넘어 유은종 외문제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엽가의 다른 자제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뒤처져 있었다. 장백부의 장남 여풍과 삼숙의 아들 연미는 12살에 이미 련기경 4층에 이르렀고 가장 뛰어난 장백부의 차남 엽당과 사숙의 딸 여편은 12살에 련기경 5층에 오른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였다. 천부에 따라 입문하는 종문도 달랐다. 천부가 가장 낮았던 엽천은 9품 종문 유은종에 입문했고 여풍과 연미는 8품 종문 자양종에 엽당은 7품 종문 북설산장에서 그와 동급으로 평가받던 여편은 7품 종문 비취곡에 입문했다. 조회까지 아직 1년 남았다. 절대로 망신당할 수 없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엽천은 대충 씻은 뒤 검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행운권법은 총 9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음 6수는 이름이 없고 마지막 3수는 탐극, 행운류수, 야광동이라 한다. 눈을 감은 엽천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운권법의 신법과 노선을 떠올렸다. 왼손으로 칼을 비스듬히 쥐고 첫 번째 수부터 수련을 시작했다. 이전처럼 휘청거리던 보법은 사라지고 지금의 엽천은 막힘없이 검을 휘둘렀다. 물 흐르듯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었다. 스으. 떨어지던 나뭇잎 하나가 베어졌으나 엽천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검을 계속 움직였다. 첫째 수, 둘째 수, 셋째 수, 일곱째 수. 점차 엽천의 검법은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검속도는 빠르고 동작은 가벼웠으며 구속도 억압도 없는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한 호흡에 일곱째 수 탐극에 도달했다. 순간 검광은 물결처럼 살아 움직이며 각기 다른 위치의 나뭇잎들을 가볍게 꿰뚫었다. 검을 멈추고 서 있던 엽천은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초심자에게 가장 쉬운 무공조차 익히기 어려운 것은 재능의 높고 낮음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물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이다.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이 무서워 쉽지 않지만 완전히 적응하고 나면 어려운 동작도 가능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요약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무에서 유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어려운 법이다. 엽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편안히 놓은 뒤 자유자재로 행운권법을 펼쳤다. 제1식, 제7식, 제1식, 제7식. 연속으로 10차례나 행운권법을 펼친 끝에 엽천은 마침내 제8식 행운유수의 오의를 깨달았다. 새벽 햇살 아래 비친 정강검의 검광은 희미한 백빛으로 번져 흐르며 마치 물결이 구름 사이를 흐르듯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와 동시에 몸속의 내기는 물 흐르듯 점점 속도를 올리며 소주천을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다시 단전에 모였다가 또 흘러나오는 순환을 반복했다. 단전이 미세하게 팽창하자 엽천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련기경 사중기.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엽천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지녔는지 잘 알고 있었다. 련기경 사초기에서 사중기로 오르려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리는 법, 한 시즌 만에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었다. 이상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 엽천은 분명 어딘가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확신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에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뿐이었다. 영혼이 융합된 영향으로 그의 오해 파악 능력이 비상하게 강화되었다는 것. 그래서 행운권법을 가볍게 제8시까지 익혀낸 것이다. 내기가 왜 함께 상승했는지도 간단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내공신법은 전공, 무기는 동공이다. 둘은 형태가 다르지만 모두 내기를 단련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내기 수련은 전공이 보류고 무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일 뿐이다. 상황을 모두 정리한 뒤 엽천의 심장은 저절로 빨라졌다. 무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능. 첫째는 남다른 타고난 체질. 둘째는 강한 이해력과 오해 파악 능력. 전자는 내기 수련에서 절대적 우위를 제공하며 후자는 무기를 빠르게 깨우쳐 약한 힘으로도 강자를 제압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결국 무인이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 속도만 유지된다면 1년 뒤 련기경 8중기는 절대 꿈이 아니야. 수련의 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험난하다. 타고난 재능이 탁월한 자는 2년 만에 5중기까지 오르지만 그 뒤 2년이 또 8중기까지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8중기와 9중기, 10중기는 앞선 경지보다 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련기경을 넘어 응진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보다 수십 배 더 어렵다. 엽가 역사 속에서 15나이에 응진경에 도달한 사람은 3대 가주 단 한 명뿐이었다. 제9식을 깨우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엽천은 무기각으로 가서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무기를 더 찾기로 했다. 점심을 먹은 뒤 엽천은 서둘러 무기각으로 향했다. 무기각의 비급은 대체로 평범한 등급이며 진정한 절약은 이곳에 놓이지 않는다. 게다가 외문제자인 엽천은 인급 중계와 하급 무기만 열람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자 수백 건의 무공비급이 눈앞을 메웠다. 비천검법, 청풍검법, 종횡검법, 고풍검법, 배운장, 빙운장, 무극산수, 파공권, 금강권, 칠성당랑권. 검법만 해도 30가지 넘었고
장법과 권법은 각각 56가지. 퇴법 28, 지법은 겨우 8가지였다. 비천권법은 높은 경도의 경공을 요구해 한 수 한 수가 화려했고, 청풍권법은 약간 심오해 높은 이해력이 필요했다. 종횡권법은 살기 충만하고 과감의 성격이 냉정한 이들에게 알맞았다. 그 가운데 고풍 13검은 여러 권법 가운데 압도적으로 뛰어나 한 수 한 수가 더 날카로워 상대가 막기 힘들었다. 좋아, 고풍 13검으로 정했다. 한참 고민하던 엽천은 결국 고풍 13검을 선택했다. 어차피 자신의 오해 이해 능력은 평범하지 않으니 평범한 권법을 익혀봐야 재미도 없고 시간만 낭비일 뿐. 선택할 거라면 가장 좋은 것이 낫다. 권법과 지법은 따로 기준이 있었다. 엽천은 권법을 좋아했으므로 금강권을 골랐다. 지법은 구조가 복잡해 익히기 어렵고 권법 수련에 방해될 수 있어 당분간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 2권을 들고 엽천은 수각 장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등록했다. 5. 고풍 13검. 수각 장로는 눈썹을 찌푸리며 충고했다. 누구나 더 좋은 무기를 배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면 안 된다. 겉보기엔 임급 중계 비급이지만 난도가 임급 상계를 넘어서 이미 많은 외문 제자들이 내 충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엽천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장로님, 제자는 고풍 13검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수각 장로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자신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는 선택을 강요할 수 없었다. 결국 조용히 당부만 남겼다. 규율은 알고 있을 테지. 본문이 허락 없이 무공을 함부로 전수하면 안 된다. 가볍게는 무공 폐기, 무겁게는 참수까지 이어진다. 또한 비급 사보는 3개월 안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제자도 목숨은 소중히 여깁니다. 비급을 품에 넣고 엽천은 무기각을 빠져나왔다. 유은종 외문 제자들은 아침과 저녁 집합시간, 그리고 사흘에 한 번 있는 무기 강의만 지키면 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엽천은 정강검을 지니고 심산으로 들어갔다. 청풍산은 높이 3,800척, 사시사철 풍운이 감도라 속세와 격리된 선기까지 감도는 산이었다. 장로들과 핵심 제자들의 금지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간은 각자 동문무학을 수련하기에 적합했다. 한 시즌 넘게 걸려 엽천은 인적 없는 절벽을 하나 찾았다. 절벽 10장 너머에는 흰 기운이 출렁이며 때로는 천군만마로, 때로는 조수처럼 넘실대며 때로는 수축했다가 팽창하면서 변화무쌍한 형상을 이뤘다. 21세기의 명산도 나쁘지 않았지만 선기는 늘 부족했지. 오직 이런 곳이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무학에 몰두할 수 있군. 엽천은 감탄했다. 강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적이 없었다. 고독을 견디고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평소에 떠들어대며 저랑만 주어지면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이들은 모두 헛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엽천은 건조하고 단조로운 수련을 시작했다. 기운을 운전하고 발을 내딛고 검을 휘두르고 손을 떨며 단 하루 만에 엽천은 행운권법의 9번째 초식 야광동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검이 뻗어나가면 검광은 물결처럼 어둑하게 흔들려보는 이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적응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위력만 따지면 인간급 중계에 이른 수준으로 현재 엽천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살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돌아오고 모르는 사이에 사흘이 지나갔다. 깎아지른 절벽 위 소년의 그림자는 거대한 암석을 향해 검끝을 겨누고 있었다. 검광은 마치 수면에 비친 꽃과 달빛처럼 흐릿하고 음울하게 번져갔다. 슥슥슥슥. 거대한 바위는 마치 두부처럼 길게 그은 검은에 의해 한치 가까운 깊이로 갈라져 있었다. 드디어 끝났다. 내기가 거의 고갈된 탓에 엽천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바위에 새겨진 깊은 검은을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행운권법의 9번째 층은 8층과 비교해 난도가 몇 배나 더 높고 위력 또한 크다. 엽천은 무려 나흘이 걸려서야 완전한 성취에 도달했다. 그 나흘 동안의 혹독한 수련으로 그의 내기는 더욱 정교해지고 운용도 이전보다 훨씬 민첩해졌다. 하루를 건너뛰고
엽천은 평소처럼 절벽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부터 그는 드디어 고봉 13검을 정식으로 수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봉 13검은 총 13개의 초식으로 극도로 험악한 검세를 지니고 있었다.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외롭게 선 절봉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몸의 모든 허점이 꿰뚫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비전서에 적힌 길을 한번 끝까지 펼쳐보자 엽천의 머릿속에는 어렴풋한 감각과 함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정묘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다. 엽천은 확신했다. 고봉 13검을 완전하게 수련해낸다면 자신보다 약한 상대는 사실상 초식 한 번에 절명시킬 수 있고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도 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단 상대가 경력과 경험이 너무 풍부하면 모를까? 3달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절벽 밖으로는 구름바다가 여전히 굽이쳤고 절벽 위 소녀는 성강검을 손에 들고 검세를 연달아 펼치고 있었다. 검광이 번쩍였다. 환각인지 혹은 주변 환경 때문인지 소년이 드러내는 검세는 절정 그 자체였다. 마치 작은 산봉우리가 홀로 우뚝 서 있어 분명 눈앞에 있는데도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지는 그런 기이한 기운. 그 거리감은 보는 이의 속을 뒤흔들어 토혈하게 할 정도였다. 12연검이 이어졌고 소년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꿰뚫었다. 몸을 솟구쳐 올린 뒤 바람을 타고 급강하듯 내려오며 일검을 뿜어냈다. 번쩍이는 검광. 맞은편 거대 바위에는 길이 3자, 깊이 1치의 끔찍한 상흔이 단번에 새겼다. 깨끗하고 빠르고 무자비했다. 검을 집어넣으며 소년은 중얼거렸다. 이러니 장로수각이 다른 검법을 택하라 했던 거구나. 고봉 13검은 단순한 인간급 중급 무기술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심오한 뜻이 깃들어 있었어. 원래의 범주를 한참 넘어선 검법이야? 소년은 물론 엽천이었다. 지난 3달 동안 그는 오직 자신만의 영물력을 바탕으로 고봉 13검을 수련해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이 검법이 단순히 그렇고 그런 무기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 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고봉 13검이 원래부터 결본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비전서는 아마 이미 멸실되었고 그래서 등급도 중급 중계로 떨어졌던 것이다. 다행히 이 검법을 수련한 사람이 엽천이라 가능했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인내심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엽천은 끊임없는 인내와 고심 끝에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고봉 13검의 의경을 스스로 깨달아냈고 운기 방식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머지않아 자신만의 고봉 13검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게다가 3달 동안 세속을 끊고 정진한 덕에 그의 내기는 이미 련기경 6중기 단계의 한계를 넘어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다. 비전서를 돌려드려야겠다. 유은종의 규정을 떠올린 엽천은 지체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엽천은 귀가 살짝 움직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고함이 들려왔다. 이곳에서 한리는 떨어져 있을 텐데도 마치 응축된 소리가 폭발하듯 또렷했다. 중기가 대단하군. 신체가 얼마나 강해야 저런 소리가 나오지? 여자 목소리 같은데?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엽천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가시덤불 몇 무더기를 지나 큰 바위 뒤에 도착했다. 고개를 내밀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작은 숲한 모퉁이, 그 옆에는 통나무집 하나가 있었고 통나무집 앞 작은 연못 위엔 연잎 몇 장이 떠 있었다. 전체 풍경이 매우 고와했다. 숲가에는 차가운 기운의 소녀가 있었다. 나이 16가량, 눈처럼 하얀 의복을 입고 권법을 수련하고 있었다. 내지르는 기합은 듣는 이의 심장을 떨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의 몸은 바람에도 날아갈 듯 가녀렸지만 주먹과 발길질은 한 번 뻗어질 때마다 패기와 예리함이 싱싱하게 터져나왔다. 서사 태사형 서정. 여긴 금지구역이잖아. 상대를 보자 엽천은 바로 상황을 이해했다. 유은종에서 종주와 내문 장로를 제외하면 누구나 무학을 연마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청풍산은 넓지만 수련하기 좋은 명당은 제한되어 있다. 보통 외문 장로와 중점 제자들이 먼저 이런 풍수보국을 차지하고 그런 곳들은 금지구역이라 불리어 일반 제자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가벼우면 꾸중을, 무거우면 처벌을 받는다. 엽천의 눈에 비친 서사형은 유은종 중점 제자 중 하나였다. 순위는 23, 경지 역시 응진경 중기, 천부 또한 뛰어났다. 서정은 끊임없이 보법과 권각을 이어갔다. 혀끝은 이를 스치고
복부에서는 기운이 솟구쳤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기합이 권세를 더욱 강하게 끌어올렸다. 몇 차례 연속으로 주먹을 뻗자 서정은 기세를 응축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번개처럼 빠르고 범처럼 사납게 내려치며 굵은 나무를 향해 일권을 내질렀다. 쾅쾅쾅.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금빛이 터져나오더니 곧바로 실체를 이루어 큰 나무 세 그루를 순식간에 산산이 부수었다. 거칠고 강력하며 잔혹했다. 진기가 몸 밖으로 뿜어져 나갔어. 엽천의 눈이 가늘어졌다. 련기경 내기를 진기로 전화시키면 비로소 응진경에 들어선다. 응진경 무인은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며 진기를 몸 밖으로 뿜어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 아직도 안 나올 거야. 서정은 일찍이 엽천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이 엽천이 숨어있는 곳을 겨누었다. 엽천은 침을 삼키며 순순히 나갔다. 너는 외문 제자지? 예, 사형. 왜 내 권법을 훔쳐보고 있었지? 소리가 너무 멀리까지 들려서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제자전은 조심스레 엽천을 살폈다. 상대가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태도는 그녀에게 작은 호기심을 일으켰다. 보통 외문 제자라면 그녀 앞에서 늘 더듬거리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데 이자는 묻는 말마다 또렷하게 대답했다. 마치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자를 대하듯 흔들림 없는 태도는 불쾌감을 느낄 만큼 담담했다. 더 엮일 생각이 없었던 듯 제자전은 무심하게 말했다. 가라.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마라. 예.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야 엽천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록 제자전의 태도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강압적이고도 폭도 같은 기세는 등골이 저릴 만큼 강했다. 아마 그녀보다 높은 순위의 중점 제자라도 그 압박감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올해의 중점 제자 순위는 또 크게 뒤바뀌겠구나. 엽천은 갑자기 피식 웃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제자전 앞에서 아마 한마디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질문에 일일이 답할 수 있었으니 아마도 영혼이 더욱 강대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엽천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제자전의 성격이었다. 차갑고 괴팍하며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거리감. 거기에 폭도 같은 유권을 갖추었으니 인상에 남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생각에 잠긴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엽천은 무기각에 도착했다. 수각장로가 고개를 들더니 엽천을 보자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어떻느냐? 고봉 13검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 지금이라도 다른 검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텐데. 엽천은 담담히 웃었다. 필요 없습니다. 비적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그래, 여기 적어라. 등록을 마친 엽천은 돌아가려 몸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본 수각장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모기낭 실현까지 아직 2달이나 남았다. 계속 정진할 생각은 없느냐? 모기낭은 유은종의 전통적인 실현 항목으로 반년에 한 번 열린다. 참가자는 대부분 외문 제자이며 이를 통과하면 실전 능력을 인정받는다.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반년 전 엽천은 겨우 새 호흡 버티고 토혈에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고봉 13검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엽천은 2달이면 자신의 내기가 련기 6층 후기에 이를 것이라 확신했다. 그 정도면 비록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하위권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다만 실전 경험이 전무하니 실제 전투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확신할 수는 없었다. 수각장로는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곧 경악한 눈빛으로 물었다. 내가 고봉 13검을 익혔다고? 말도 안 된다. 겉모습만이긴 합니다. 실은 그는 고봉 13검을 완전히 익혔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고도의 운기지법과 미세한 의견까지 깨달았을 정도였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장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뻔한 일이다. 더 드러낼 필요 없이 엽천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엽천이 사라진 뒤에도 수각장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고봉 13검은 본래부터 결본이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장로였다. 유은종 3대 종주가 창시한 검법이지만 정보는 실종되고 손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결본뿐. 그럼에도 고봉 13검은 난도가 매우 높다. 기초가 극한의 임급전개에 닿을 만큼 심오해
외문 제자가 익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요즘 외문 제자들은 어찌 이리 건방진지. 장로는 고개를 내저으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소원으로 돌아온 엽천은 제자 전의 폭도 같은 권법에 자극받아 곧바로 금강권을 연마해볼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몇 번 권을 내지른 뒤 그는 금세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래도 제자 전 3회가 수련한 것은 인급 정계의 복마신권일 것이다. 그 위력은 격렬하기 짝이 없다. 내가 익히는 금강권도 강맹한 권법이긴 하나 그녀가 보여준 것이야말로 진짜 강맹의 실체다. 반면 내 것은 어딘가 하나 부족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마당 한복판에서 엽천은 미간을 찌푸린 채 제자 전의 수련 모습을 기억 속에서 수십 번 곱씹었다. 그래, 그녀의 포효가 1리바까지 울려 퍼진 것은 강대한 신체와 넘치는 중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의 통찰은 뛰어나지만 신체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 강맹권법의 진수를 체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핵심을 깨달은 엽천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 지금 엽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보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반신이 안정되어야만 강맹한 권을 제대로 내지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 순간 하반신이 흔들려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엽천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반쯤 웅크린 자세로 들어갔다. 마치 말을 타듯 허리는 기둥처럼 곧게 세우고 단단히 버텨야 하는 자세이기에 마보라고 불렸다. 마보는 심장과 허리를 단련하고 근육과 기를 강화하며 정신을 조율하고 균형과 반응을 키운다. 무공의 기초 중 기초로서 이를 소홀히 하면 진짜 싸움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엽천은 허벅지를 직각으로 굽히고 눈을 곧게 뜬 채 호흡에 맞춰 권을 내질렀다. 사사삭 사사삭. 권이 포탄처럼 터지고 권풍이 쉼없이 이어졌다. 잠시 사이에 300권을 넘겼다. 잠시 뒤 엽천은 기억 속 규칙에 따라 기회를 지키며 연공을 마쳤다. 밤이 되자 다시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권을 내질렀다. 매번 작은 돌파를 이루기 위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보름이 흐른 뒤 엽천은 더 이상 마보 충권을 하지 않고 마보만을 수련했다. 한 번 들어가면 반시즌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부담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양주를 움켜쥐고 쌍봉관이 자세로 들어갔다. 손바닥은 앞으로, 권한은 귀 옆으로 붙이고 힘껏 비틀었다. 동시에 마보로 들어가 허리를 곧게 세워 1시간 그대로 버티며 기회를 지켰다. 정확히 한 달 뒤 엽천의 신체는 극적으로 변했다. 힘은 천근을 내리칠 만큼 강하고 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내기는 끊임없이 순환했고 정력은 차고 넘쳤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숙면을 취했으며 후반에는 내기가 남아돌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엽천은 진정으로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른다. 누구와 싸우더라도 언제든지 최정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날 전탄을 마친 디엽천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금 몸의 기초 체력은 분명 크게 올라갔지만 순수한 완력은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 서정사형의 힘은 최소한 자신보다 몇 배는 강했다. 그녀가 펼치는 복마신권은 그야말로 무적의 기세를 품고 있었고 한 번 내려치는 권세는 산을 무너뜨릴 듯 묵직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디엽천의 두 눈이 빛났다. 가까운 곳에 거의 백규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역기를 들어 올리면 팔힘은 늘릴 수 있지만 근육이 쉽게 손상되고 동작이 둔해진다. 하지만 바위를 들어 걸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게중심이 바뀔 때마다 압력이 전신 곳곳으로 옮겨붙어 온몸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었다. 지구력과 완력을 동시에 다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다.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디엽천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마당 한쪽으로 달려가 양손에 힘을 싣고 커다란 바위를 가볍게 들어 올린 뒤 돌려매고 마당 밖으로 향했다. 청풍산에는 수십 리에 걸쳐 측봉이 10여 개나 뻗어 있다. 산중턱 위쪽은 건물들이 뒤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황량하고 인적이 거의 없었다. 물론 산 아래에는 류운종의 외문 제자들이 대거 지키고 있어 외부인은 쉽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한 사람이 돌을 짊어진 채 번개처럼 달리고 있었다. 조금만 주의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내기의 흔들림이 단 하나도 없었다. 즉,
그는 내기를 전혀 쓰지 않고 순수한 체력만으로 단련 중이었다. 저기 봐라, 저 사람 디업천 아니냐? 맞네. 저 녀석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수련을 저렇게... 류운종에는 외문 제자가 3,000, 내문 제자가 500. 대부분의 제자들은 마당에 얌전히 앉아 수련하기보다 디업천처럼 외진 곳을 찾아 독자적으로 무공을 연마하곤 한다. 혹은 동도들과 함께 수련하며 가끔씩 맞겨루기를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디업천은 주변의 수군거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귀찮은 일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불쑥 한 사람이 산길로 뛰어들어 디업천의 길을 막았다. 14~15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소년이었다. 디업천이 걸음을 멈추었다. 왕강, 무슨 일이지? 소년의 이름은 왕강. 디업천과 같은 외문 제자였지만 수위는 훨씬 앞서 축기 7중기 초입에 도달해 있었다. 힘을 다루는 무공에 특화된 만큼 완력은 또래 중 압도적이었다. 두 사람은 예전에도 마찰이 있었는데 당시 디업천은 반박을 잘못했다가 그에게 두들겨 맞아 근 한 달을 누워 지낸 바 있다. 왕강은 입꼬리를 비뚤게 올렸다. 이런 식으로 수련해서는 안 되지. 지난번처럼 내가 힘센만 써도 넌 개처럼 나가 떨어질 거다. 디업천은 냉소를 지었다. 상대가 먼저 찾아왔으니 피할 이유는 없다. 반년 전 그는 단 한마디 반박했다는 이유로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집안의 영약 덕분에 간신히 반달 만에 회복했었다.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디업천은 바위를 내려놓았다. 수련이 필요하면 내가 가르쳐주마. 왕강이 거칠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고 크고 넓은 손바닥이 철판처럼 내려찍혔다. 바람 가르는 소리만으로도 위력이 느껴질 정도였다. 권세가 가득 실린 일격이 내려오자 디업천은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왼손을 치켜올리며 금강탑탑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정면에서 맞받았다. 쾅! 목석이 부딪히는 듯한 폭음이 울렸다. 디업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만 왕강은 하반신이 흔들리며 중심을 잃을 뻔했다. 말도 안 돼. 내기의 양이 나보다 적은데 어떻게 내 일격을 막아. 왕강은 즉시 위기를 감지하곤 다시 공격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디업천의 오른손이 폭발적인 기세로 왕강의 가슴을 향해 내질러졌다. 금강권 5번째씩 금강도처. 우직근. 왕강은 피를 뿜으며 허공으로 떠올랐다. 몇 바퀴를 굴러떨어진 뒤에야 겨우 멈춘 그의 몸은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다. 지켜보던 제자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힘으로 이름난 왕강이 정면 승부에서 디업천에게 완패한 것이다. 그것도 처참할 만큼. 하지만 디업천은 알고 있었다. 왕강의 힘과 내기량은 확실히 자신보다 높았다. 그러나 그가 펼치는 무공은 허점이 많았다. 방금 내려친 일권 역시 강력하긴 했지만 디업천은 억지로 받아내지 않고 힘을 흘려서 약화시킨 뒤 전력을 실어 반격했을 뿐이다. 마치 강대강으로 받아낸 것처럼 보였던 것은 단지 속도 차이가 만든 착시였다. 수련법이 잘못된 건 내 쪽이다. 그럼 신뢰하지? 디업천은 다시 바위를 들어 올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사라지자 군중은 그제야 소리치기 시작했다. 믿기지 않는다. 디업천이 왕강을 이겼다고? 금강권을 쓴 건가? 금강권과 계비장 모두 인급중계 무공인데 왕강의 축기 수위가 더 높았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소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금강권이 그 경지까지 가면 강중에 유가 깃든다.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강중유가 진정한 강권의 길, 디업천의 일권은 겉보기엔 거칠고 강해 보였지만 실상은 역력한 탄성 반격이었다.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지? 산길은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다. 등은 땀으로 흥건했다. 디업천은 산을 10바퀴나 돈 뒤 폭이 넓은 강가에 이르렀다. 철썩. 바위를 내려놓자 그는 윗옷을 벗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중에서의 권련은 지상보다 100배 어렵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무라분 전신을 짓누르며 공포감을 일으킨다. 단전에 길을 가라앉히고 디업천은 강바닥의 모래와 돌 위에 단단히 서서 마음껏 권을 휘둘렀다. 물속에서는 힘이 지상에 비해 3할 정도로만 나왔다. 그러나 디업천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물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흐린 강물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폭주하고 있었다. 마치 강 밑바닥에 물괴가 숨어 올라올 기세였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디혁천은 온몸의 뼈와 근육이 물살과 싸우며 뭉쳐져 하나의 정형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분명히 체감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더는 버틸 수 없어 디혁천은 물 위로 솟구쳤다. 후! 입으로 숨을 몰아쉬며 그는 미소 지었다. 수중 관련은 정말로 노력 대비 효과가 압도적이군.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